근데 이제 한국만 유독 많이 떨어지니까 한국 뭔 일 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근데 이 정도는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이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사람 욕심이에요. 네, 그렇죠. 떨어질 때 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 네, 돈이 넘치는 박스, 돈박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수 칠만 한 하루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말 검은 금요일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오늘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이 흐름 어떻게 나타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요 오늘 대표님의 의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넥타이 색깔 빨간색. 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없이 왔습니다. 파란색으로 왔는데 대표님 오늘 빨간색 넥타이로 네. 수직 상승할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예견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봄 기운 또 막바지기 때문에 좀 핑크 느낌으로 핑크 맞습니다. 시장은 아니고 시장은 관련 없고. 네, 근데 뭐 사실 파란색 옷도 저는 네.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좀 떨어질 때도 있어야지 이제 살 수가 있죠. 계속 그죠, 오르기만 건강한 하면. 장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락의 기회가 있고 상승의 보상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 음봉은 기회라고 보지 하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시각인데요. 파란 음봉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 16분 초반에 굉장히 좋아요. 이창대 대표님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우리 시장 7,516포인트 코스피 0.31%.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좀 좋지 않았어요. 장 초반엔 네. 다시 또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졌었는데 장 중반 이후에 어떤 그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아쉽지만 또 1.6% 좀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V자 반등에 성공한 원동력이라고 하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솔직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긴 했는데 이게 외국인 물량은 또 빠졌죠. 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솔직히 이제 외국인들 많이 이제 매도 나가는 게 리밸런싱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한국 증시가 뭐 전 세계 증시를 놓고 보더라도 상승률이 거의 뭐 탑 티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이 상승률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게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대만이나 일본도 할 수 있고 미국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독 이제 많이 올라온 쪽은 기계적으로 좀 매도를 해서 익절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좀 덜 올라가거나 빠져 있는 쪽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이런 이제 좀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뭐 거의 1년 가까이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올해 들어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외국인 매도는 좀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뭐 유독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한 것도 있지만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멈추질 않았잖아요.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가 상승이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웬만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물가에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원자재가 이 원유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 추이만 좀 추정해도 물가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CPI, PPI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잖아요. 좀 발표가 됐는데 꽤 높게 나왔단 말이죠. PPI도 뭐 전년 대비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역시 유가가 올라서 물가도 올랐구나가 증명이 된 거라 이번 5월 중순에 이제 뭐 13일, 14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14일, 15일이었나 이렇게 연달아서 이제 CPI, PPI가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그 5월 초중순 넘어가는 그 시기부터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착 가라앉았습니다. 왜냐면은 유가도 이제 높고 물가도 높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는 못 하겠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벌써 깔려버리니까 연준 의장이 지금 아직 교체가 되기 전인데도 뭐 연준 의장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심지어 매파적인 인물이라며 하니까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만 유독 많이 떨어지니까 한국 뭔 일 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근데 이 정도는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이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사람 욕심이에요. 네, 그렇죠. 떨어질 때 덜 떨어졌으면 하는 네. 마음. 그럴 거면 미국을 투자를 했었어야죠. 예. 미국만 가능하지 미국 이외의 국가는 그거 어렵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금요일날 조정이 한 1%대밖에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6% 빠졌나 그랬죠. 근데 솔직히 미국보다도 센 상승을 한국이 보여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것도 뭐 다른 나라보다 더 잘 가고 떨어질 땐 다른 나라보다 덜 떨어지는 음. 이런 거는 뭐 미국 전성기 때 미국 증시나 가능하지 한국 증시는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도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건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그냥 시장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건 오케이 좋은데 네. 결국 중요한 건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건데 솔직히 저도 뭐 미래 일을 알 수는 없다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금리 인하 못 한다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또 반대급부로 금리 인상도 하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현재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관세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는 거랑 금리 인상을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구조 안에 있는데 이 구조 안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는 건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계속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이 과정 안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지점부터는 브레이크가 걸리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인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인하하느냐 인상하느냐가 우리가 이제 미지수인 건데 네. 저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제 금리 인상도 하긴 어렵다고 보냐면 물가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수요가 엄청 올라가고 이런 걸 기반으로 물가가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전쟁 때문에 네. 수요를 기반으로 밀어올린 게 아니라 공급 충격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지속성이 있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추후에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순식간에 잡힐 물가라는 거죠. 유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돌발 변수로 변경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인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피벗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바꿀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 예, 현 상황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뭐 안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봐서 금리 인하 쪽에 무게추가 살짝 조금 더 가 있는 채로 매매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케빈 씨가 뭐 매파라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케빈 씨가 이번에 조금 좀 시사점을 던져준 게 네. AI가 물가를 다시 낮춰줄 것이다. 이런 또 전망도 내놨더라고요. 스콧 베선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의견들이 근데 사실 아주 우리가 그거를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기는 예. 해요.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물가가 떨어질 정도의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생산성이 올라가느냐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AI가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물가나 이제 효율성이 많이 다운될 것이다 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AI가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막 사용이 되고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계속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쏟아붓고 뭔가를 기반을 닦고 있는 과정이지 그걸 다 닦아가지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막 효율성, 생산성을 창출해내는 단계가 아니라는 그렇죠. 걸 따져봤을 때는 솔직히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거 AI로 인해서 물가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의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까지 갈 정도로 매파적 성향은 아니다. 네, 매파적으로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뉘앙스를 저는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전쟁으로 인한 이런 물가 상승이나 유가 상승은 애초에 원래도 고물가는 불경기를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준에서도 고물가 상황이 형성이 됐을 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이 고물가가 불경기를 불러올 걸로 우려되기 때문에 미리 숨을 죽이는 그렇죠. 길을 죽이는 그런 목적성이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 안 좋은데 전쟁 터져서 물가까지 올랐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리를 올린다? 저는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말씀 중에. 아니, 오늘 오세영님 뭔가 섹시하지 않나요? 좀 섹시한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머리 안 감아서 약간 좀 그런 처진 느낌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인 같다고요? 아닙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이 더 연예인이죠. 네. 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결국엔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금리 인상 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기 상황이 하지 않으면 경기가 정말 침체에 빠지거나 위험의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현 정권의 영향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케이스라든가 네.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솔직히 이제 독립성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청문회에서.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을 안 받겠다. 우리는 연준은 연준대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것도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청문회 가가지고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이런 식으로 트럼프 말 듣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 그렇죠. 하냐고요. 그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돼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을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잖아요. 트럼프가 막 뭐 솔직히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전쟁 안 했으면은 과연 금리 인하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물가 이렇게 안 올랐을 거니까. 그리고 관세 때도 원래 금리 인하 하려고 했거든요. 그 24년 말부터 파월이 이제 금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경기가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인슈런스 컷이라고 하잖아요. 보험성 인하. 아직 경기가 나빠진 건 아니지만 보험성으로 미리 금리 인하를 해서 앞으로 올 불경기를 미리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 미리 해가지고 또 물가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냐. 근데 이제 그 인하를 하고 계속 인하를 할 줄 알았는데 네. 트럼프가 또 이제 관세 얘기를 꺼내니까 인하를 못 했잖아요. 막 물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처럼 영향을 뭐 독립성을 얘기한다지만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좀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인데 시티그룹에서 한국 증시가 좀 과열돼 있다. 네. 미국 증시보다. 그래서 기존 포지션의 절반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좀 하긴 하죠. 일부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 있고 또 하락할 때 또 분할을 매수해라라는 말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시티그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시장 출렁이게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제 예전에도 그 유명 그때 제가 지금 증권사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네. 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2-30만 원대에서 좀 매도까지는 아닌데 투자 의견을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한번 크게 위축이 됐었는데 BNK였나요?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뉴스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얘기가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SK하이닉스가 이미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갔을 때라 네네. 그렇긴 해 많이 오르긴 했지 하면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2-30만 원이 뭡니까? 2-300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BNK 맞네요. 네. 네. 맞죠. 그러면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분들이 뭐 이제 못 간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우리가 꼭대기에서 팔진 못하기 때문에 뭐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잠깐 좀 진정하는 게 좋겠다. 뭐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개념으로서 투자 의견 하향이라든지 뭐 분할 매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못 갑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도 상향했죠. 뭐 상향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SK하이닉스를 한 10배는 봅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30-40만 원 할 때도 아직도 10배를 봅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400만 원인 거잖아요. 40만 원 기준으로도. 근데 그땐 다들 말도 안 된다 사기꾼이다 그랬어요. 근데 노무라 증권이 400만 원 얘기하면 이제 합리적인 걸로 보이고 그럴 수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자기만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기준을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제 기준은 계속 강조하지만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뭐 비싸냐 싸냐를 판단할 때 마진율 대비해서 PER이 싸냐 비싸냐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는 10배가 올라도 여전히 이제 SK하이닉스는 싼 가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던 건데 400만 원까지 이제 갈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금리 이 스탠스가 금리 인상으로 막 바뀐다. 이 정도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웬만하면 추세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에는 뭐 4%, 2% 정도 상승했고 맥장 포함하면 지금이 좀 빠지긴 했네요. 삼성전자가 이제 3.8%, SK하이닉스가 1.1%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 미래에셋도 목표가를 상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뭐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레버리지 상품도 이제 나온다, ETF 나온다 이제 얘기도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몇 배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투심도 훨씬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냐 그러실 수 있는데, 뭐 사실 지금 기관과 개인들이 워낙에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에 이제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거기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그렇게 또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추세적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는 있어요.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쫙 우상향을 하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비싼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 보면 마진율이 잘 올라가고 있다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구조가 꺾이면 매출이나 이익이 이렇게 외형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구조가 꺾이면서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업이익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순이익률. 예.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꺾여져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계속 늘고는 있는데 이익 구조가 꺾였다는 이유로 이제 주가가 꺾여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야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이 세 개의 지표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잘 올라왔는데 왜 하필 지금에서 꺾이는 거지? 너무 과해서 그런 건가?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만 살펴보면 이익 구조가 꺾여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 구조조차도 올라가고 있다.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올라간다. 네. 이익 구조도 더 좋아진다. 최상의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딱 봤는데 PER까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대비 PER 숫자가 더 작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작다, 그 수준이. 그럼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최상의 조합인 거예요. 외형 확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적 성장에 질적 성장까지 이어졌는데 심지어 싸기까지 한 겁니다. 그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그게 이익 구조가 좀 꺾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사실 내년부터는 이익 구조가 서서히 좀 꺾이지 않겠냐. 올해가 최전성기고, 왜냐면 올해가 너무 말도 안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도 슬슬 꺾일 수 있다,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최소한 올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지금 최전성기를 달리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을 뭐 마진율 대비해서 비교를 해도 말이 안 되고요.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또 계속 포텐셜이 터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당분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라고 하죠? 장군 멍군? 네, 하듯이 계속 이제 서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1분기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뭐 영업이익이 37조가 나왔고 이익률이 72%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2분기 실적 때 숫자가 더 커질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영업이익률이 72%를 넘지 못했을 때도 꺾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간으로 저는 이제 일단 연간으로. 네, 분기에서 꺾인다 그래서 그거는 네, 크게 흐름은 크게 막 이제 꺾이지 물론 않을 영향은 것이다. 없진 않겠지만 네. 뭐 연간 단위로 봤을 예를 들어 때 60%대라든가.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도 그래요?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분기로 볼 때는 전년 동분기랑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 전년 동분기랑 비교해도 뭐 솔직히 꺾인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년 동분기를 본다라고 하면 2분기 정도, 25년 2분기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41% 정도가 나왔습니다. 순이익률은 31% 나왔고요. 네. 그럼 60%대가 나와도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뭐 직전 분기 대비해서 너무 많이 꺾이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1분기보다도. 네, 와 어떻게 그렇게 마진을 남기는 거지? 그래서 대단하네요. 사실 예. 이 정도 분위기면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70%를 유지할 걸로 보는데 유지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주가가 꺾여져 내려가면서 추세가 네. 이제 무너진다든지 이러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은 너무 싼 가격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좀만 더 해보자면 한미 반도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다른 경제 방송에서도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대장주 물어보고 그다음 그렇죠. 소부장 어디 갈까요?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데가 한미 반도체인데 한미 반도체 실적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와 실적이 85억이면 그러니까 다른 그 섹터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와 반도체 그렇게 잘 간다면서 80억밖에 못 팔았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컨센 대비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나와서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꺾이고 있죠 한미 반도체. 그렇죠. 네. 20몇 퍼센트 빠졌다가 이제 야금야금 올라서 마이너스 14%대. 근데 이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어떻게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2분기 실적은 안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1분기 실적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했을 때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이익 부분들이 많이 이연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뒤로 뭐 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밀었으면은 2분기는 더 잘 나와야죠 예상한 거보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더 잘 나오는 게 안 된다. 진짜 2분기도 잘 안 나온다. 그럼 이제는 진짜 큰일 난 거죠. 근데 솔직히 그러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치고 나가는 이제 전방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뭐 자동차로 치면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자동차가 너무 잘 팔려요. 네. 그러면 거기 부품 판매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조선이 너무 잘 팔리는데 조선 기자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 팔리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가 좀 이제 뒤로 밀릴 수는 있지만 2분기도 안 좋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1분기 때 지금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잘 못 갔는데 이랬을 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신규 진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게 갈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많이 얼어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까지 안 받쳐줘가지고 좀 과하게 떨어지면 진입을 해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미 오늘도 29만 대까지 찍었다가 다시 32만 대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들어갈까 말까 했던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도 워낙 잘 가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아니 그래도 소부장단에서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종목이 워낙 이제 한미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디시본더 위주로.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타이밍 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 매력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소부장 중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 매력적인 없죠. 마진 구조의 그런 기업들은 솔직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부장에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건 어쨌든 이제 전방에서 이렇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치고 가주니까 당연히 이제 따라붙는 구조기 때문에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쭉 가주면서 뒤따라 붙을 만한 소부장주들을 공략하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상징적이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기업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많은 주식들이. 근데 안 올라간 주식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대장격인 종목들도 안 올라간 종목들을 발굴해서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한미반도체를 보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같은 비교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화장품 업체. 예, 이제 화장품 업체인데 이제 APR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너무 못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달바글로벌이 이제 과거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그 블록딜도 이슈가 있기도 했고 뭐 물량 많이 매도 터지고 이랬기도 했는데 네.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에서도 좀 안 좋은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못 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달바글로벌도 그때 당시 실적이 안 좋았던 게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 그래서 좀 뒤에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좀 투자 개념으로 썼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장사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장엔 안 나와도 뒤늦게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달바글로벌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 추후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금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겠는데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잠시만요. 딜리트가 여기 있네요. 예. 맨 처음에 이제 실적이 좀 실망감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고 이랬을 때 실적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게 있었어요. 뭐 11월 같은 경우에도 좀 작년 11월이네요. 네,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월 정도 그다지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장대 양봉 나온 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5월 12일이거든요. 이때 네.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이때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4월부터 증시도 좋았던 것도 있는데 기대감의 주가를 미리부터 좀 올리고 있었어요. 4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이게 뒤로 1분기 때 실적이 실망스럽다. 뭐 그 이전의 실적이 실망스럽다. 근데 뒤이어서는 실적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밀렸던 기대감이 뒤에서 이제 빵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제 그 실적에 관해서도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아도 네. 장기적으로 실적 전망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런 기업들은 어닝 쇼크 터졌을 때 오히려 사는 게 기회가 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어닝 쇼크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예전이긴 한데 네.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제가 지금 정확히 짚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 이때 8월 정도 이때예요. 이때가 맞을 겁니다. 예. 24년 8월 이때쯤인데 이때가 이제 어떤 구간이었냐면 어닝 쇼크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LS 일렉트릭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근데 장기적인 실적 전망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뭐 다시 실적을 그 다음 실적 발표할 때 올라가고 그 다음 실적 발표할 때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때 저점에 들어갔으면 10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8월 달에 저점이 25,000원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27만 원, 고점은 34만 원 7천까지 갔으니까 장기적인 실적 전망이 여전히 탄탄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어닝 쇼크가 떠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근데 그게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LS 일렉트릭은 아주 똑같진 않습니다. 달바글로벌이 오히려 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S 일렉트릭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왜 어닝 쇼크였냐면 기대치가 여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여기가 있으니까 잘 나와도 기대치보단 못 나와서 어닝 쇼크라고 하면서 떨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은 이거는 겁먹을 게 딱히 없었던 거죠. 사실상 장기적인 실적 전망도 좋았고. 근데 이제 좀 더 유사한 거는 달바글로벌이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유사한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달바글로벌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는데 비용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 하면서 뭐 못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서 뒤이어서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다시 이제 밀어 올린 거고 한미반도체도 지금은 실적이 좀 실망스럽다. 실제로도 어닝 쇼크다. 뭐 기대감보다 안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잘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LS 일렉트릭이랑은 좀 경우가 살짝 다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달바글로벌과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추후에 다시 올라갈 모멘텀이 또 충분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온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다음 그 실적 발표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굳이 지금부터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조금 있습니다. 더 기다려도 괜찮겠다. 네.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도 모르고 네. 좀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 하고 좀 알아올린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떨어졌으니까 기회 아니야 해서 막 불이 나게 들어가는 건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